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최근 제조업계의 불법 파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이어 철강 업계에 만연한 사내하청도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인데요. 지난달 28일 포스코 사내협력사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포스코의 불법 파견이 인정됐으며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고용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도 지금 불법 파견 소송에 걸려있는 상태죠. 하지만 문제는 대법원의 이딴 판결에도 기업들이 개선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오늘 시사팩토리 100.3 시사연구소의 핵심 코너 이항렬 노무사의 일터 수첩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이하결의 일터 수첩. 이항렬 노무사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젊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휴가를 잘 다녀오셨나 봐요. 네, 제가 약간 일중독 경향이 있어서 브레이크 네. 없이 하다가 아내가 안 되겠다 하고 일방적으로 제주도로 딱 예약을 해서 네, 갑자기 제주도를 갔다 오니까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네요. 5살은 어려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터 수첩 어떤 이야기 들고 오셨나요? 오프닝에서 언급해 주신 내용인데요. 요즘에 이게 파견, 요게 아주 이슈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 울산, 현대중공업, 울산 요 사안과 또 파견이 맞닿아 있어서 요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런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파견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논의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파견의 의미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파견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좀 되게 긴데 이걸 그냥 줄여서 파견법이라고 할게요. 네, 이 법의 한 2조 1호에 보면 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다음에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이걸 말해요. 네, 천천히 말해주셨지만 잘 모르겠어요.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울산 CBS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울산 CBS가 시설을 청소해야 할 인력이 필요한데 네,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특정 청소 전문 업체로부터 청소 근로자를 공급받기로 한 거예요. 네, 대신 울산 CBS의 지시에 따라서 청소 근로자가 울산 CBS 시설을 청소를 하는 것이죠. 네, 월요일은 여기 하시고요. 뭐 금요일은 여기 하시고 뭐 이렇게 다 지시를 일일이 다 하는 거죠. 네, 근데 청소 전문 업체는 그 지시에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울산 CBS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자기 때문에 사용 사업주가 되는 거고요. 네, 청소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 근로자를 파견한 청소 전문 업체가 되니까 네, 이 청소 전문 업체는 파견 사업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울산 CBS가 청소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전혀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네. 마치 사업주처럼 청소 근로자를 지시하고 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네.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면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네. 이것과 구별되는 개념이 이제 업무 도급인데요. 위에서 울산 CBS가 청소업체와 업무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업체는 자신이 채용한 청소 노동자를 울산 CBS 시설 청소하도록 하니까 똑같아요. 네. 여기까지 똑같은데 네. 울산 CBS가 청소 지시를 청소 노동자에게 직접 하면 이건 파견이건데 네. 지시를 전혀 하지 않고 울산 CBS가 네. 청소업체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울산 CBS가 여기 청소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으니 너는 가서 울산 CBS의 어떤 시설을 청소를 하고 어떻게 해라 하고 울산 CBS는 전혀 그 청소 근로자를 터치하지 않는 거죠. 네네. 그럼 이건 알겠어요. 업무 네. 도급이 됩니다. 아, 이해를 했어요. 네.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휘 명령을 하면 파견이고요. 네. 사용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닌 파견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내리면 그건 업무 도급에 속한다. 네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이 두 개를 구별해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파견 관계로 인정되면 앞서 설명한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네. 파견 관계가 아닌 도급 관계, 즉 업무 도급 관계를 인정이 되면
원칙적으로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네. 민법에 적용을 받게 되죠. 네. 이게 큰 차이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네. 파견법은 첫 번째,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제한하고 있어서 파견 허용 업무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면 바로 불법 파견이 됩니다. 네. 두 번째, 파견 허용 업무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동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거든요.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까지 받아요? 네. 네. 근데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파견 허용 업무라고 하더라도 불법 파견입니다. 네. 앞서 청소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거든요. 네. 하지만 앞서 울산 CBS와 청소 전문 업체가 파견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줬다면 네. 바로 불법 파견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엄청 제한을 많이 해요. 네. 설사 그래 파견 허용 업무도 해당하고 네. 고용노동부 장관은 허가까지 받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총 파견 기간은 2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넘겨서 사용하면 이것 또한 바로 불법 파견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부당한 사유로 파견 근로자의 근로자를 불리하게 할 수도 없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울산 CB에서 직접 고용한 청소 근로자가 있고 파견 업체를 통해서 받은 청소 근로자가 있는데 직접 고용 청소 근로자한테는 임금을 월에 300을 주고 네. 파견 업체 통해서 온 근로자한테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갑자기 150만 원만 줘요. 네. 부당한 이유죠. 네.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제재를 받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산업안전관리와 산업재해책임 주체 또한 사용사업주로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엄청난 제약을 받는 거예요. 네. 하지만 파견 관계가 아니라 도급 관계가 되면 네. 도급하는 자와 수급자 간의 개별적인 그냥 계약이기 때문에 수급자 소속의 근로자는 수급자와의 관계에서만 노동관계 법령을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까 계속 청소노동자 예를 이어서 가면 울산 CBS는 그냥 도급을 준 사람이고요. 네. 청소 전문 업체는 수급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청소 업체와 청소 근로자 사이만 노동관계의 법령의 규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급 업체에는 노동관계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네. 오로지 수급 업체, 청소 업체 사용자만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도급자는 노동법적, 울산 CBS는 노동법적으로 책임지지 않게 되는 따라 네. 비용 절감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도급 업무 단가를 낮춰서 결과적으로 소속 근로자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네네. 대표적으로 대학에 네. 외부 업체를 통해서 청소 근로자 어머님도 청소하시잖아요. 네. 네. 그럼 대학에서 야 우리 대학에 재정이 부족하니 도급 업체한테 도급비 깎아. 그러면 도급을 받은 청소 업체는 어쩔 수 없죠. 갑이니까 네. 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그 피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청소 노동자 임금을 깎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청소 노동자들은 사업주한테 얘기해서 청소 업체한테 얘기해서 임금 높여달라고 얘기해봤자 청소 사업주는 어떡하냐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대학교에서 도급 업무에 대한 비용 자체를 다 깎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도급 관계 악화 등의 사유로 계약을 단절시켜 버리면 수급자가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폐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도급을 준 상대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악용하면 아주 손쉽게 집단으로 해고가 가능해지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불법 파견으로 인정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앞서 설명한 파견법을 위반해서 네.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네. 파견 사업주 또는 사용 사업주는 또 벌칙이 적용될 수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자를 공급받아 업무를 한 2년 정도 시켜왔는데 네. 사후적으로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인정이 되면 이게 곧바로 불법 파견이 되어서 도급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2년이 지나면요? 꼭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 건데요. 네. 일단은 파견인데도 불구하고 도급의 형식만 갖추고 네. 사후적으로 이게 파견으로 밝혀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를 안 받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네. 곧바로 바로 불법 파견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난 도급이라고 주장해도 실질적으로 파견이면 네. 도급이기 때문에 허가는 당연히 안 받았겠죠. 파견으로. 그렇죠. 그러면 파견으로 사후적으로 인정이 되는 순간 바로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이 돼서 불법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곧바로 불법 파견이 돼서 도급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네. 당연히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임금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분을 다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형사적으로 벌칙의 적용을 받아서 벌금 등의 제재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심지어 이제 검찰의 기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최근 이슈는 파견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울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대중공업 모두 대표적인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네. 제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원칙이요? 네네. 네. 그런데 자동차와 중공업 모두 대규모로 사내 협력사를 두고 완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내 협력사는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 중공업의 입장이에요. 네. 파견이 아니라 이건 업무 도급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파견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급이면 민법의 적용을 받고 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네. 근데 실제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파견으로 판명이 된다면 앞서 드린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안 된다고 했죠. 네. 파견 허용 업무가 아닌데도 파견을 한 거니까 불법 파견. 네. 두 번째, 사내협력사 운영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갔어요. 네. 아까 허가를 받더라도 2년이 최고 맥심 기간이라고 했죠. 네. 기간도 위반. 2년 넘긴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네. 당연히 허가도 안 받게 됐죠. 그럼 종합적으로 파견법 전반에 걸쳐 곧바로 불법 파견이 되고 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곧바로 사내협력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바로 생겨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은 직접 고용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이 좀 낮게 돼 있어요. 조금도 네. 아니죠. 많이 낮아요. 네. 사내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은 평균 임금이 뭐 많아봤자 13만 원 정도 된다면 네. 하루 임금이 하루? 네.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된다면 직영 근로자들은 22만 원이 넘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많게는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근로자들은 똑같이 직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을 맞춰둬라가 네. 되는 거죠.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내협력사를 폐업시켜버리면 사업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해고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직접 고용을 하면 1차 직영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불법 파견을 주장하면서 지금 소송을 걸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현대자동차 중공업은 요 임금, 그다음에 네. 노동법상의 각종 부담이 증가하니까 이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서 설명해 주신 업무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부분이 실제로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사측과 노측의 판단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사측은 최대한 도급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파견이 아니다. 네. 여기까지는 도급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도급의 범위를 넓게 보려고 하고요. 네. 반대로 노측은 아니다. 도대체 도급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거냐. 도급의 범위를 아주 축소해서 해석해서 파견으로 더 넓게 보는 거죠. 아, 각자 이유가 있는데요. 네.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사측은 업무 분업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라고 얘기해서 업무 도급의 영역을 확대해야 되는 주장하죠. 경제적 이유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규제의 목적도 또 사측은 또 다르게 봐요. 파견에 대한 규제는 직접 고용에 따른 노동법적 부담과 네. 네. 도급 업무의 불완전 완수의 위험 모두를 회피하려는 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 네. 즉 반칙을 쓰려는 의도가 엿보이지 않는다면 굳이 파견으로 봐서 다 네. 규제를 하게 되면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축소가 되지 않겠냐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냐. 그렇죠.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네, 해도 내가 나한테 그렇죠.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네, 네. 굳이 여러 가지 탈법을 해서 위반을 하거나 반칙을 하는 사람들만 제재를 해야 되지 네. 자꾸 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이런 입장이죠. 네. 그러면은 노동자 측은요? 네, 노측은 팽팽한데요. 일단 파견법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 중간착취 배제 규정이 있어요. 네. 직접 고용 대원칙을 깨트리는 아주 예외적인 법이기 때문에 네. 파견법을 적용하거나 해석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함부로 도급의 영역을 넓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딱 파견법을 적용하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확실히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파견법 자체가 대노동근로 관계에 직접 고용 원칙을 파괴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도급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은 파견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전체 법체계에 비춰봤을 때 타당한 해석이 아니다라고 사측을 비판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기업 간 분업 생산 방식으로 생산성이 극대화된다는 주장은 이것도 비판을 해요. 비정상적인 사내 협력 업체 시스템에는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게 왜요? 무슨 말이냐면 네. 이미 분업화가 다 끝났는데 네. 거기에다가 공정만 외연상 별도 회사를 설립해서 떼어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뻔 분업 효과를 오히려 축소시킬 뿐이라는 거죠. 이미 분업화가 다 돼 있는데 네. 거기다가 그냥 회사만 껍데기만 하나 만들어서 생긴다면 이게 어떻게 분업 효과가 극대화되냐. 네.
최소한 다 양보하더라도 이미 분업화가 된 효과가 유지될 뿐이다. 경제적인 부분도 사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따라서 생산성 극대화는 다 허울일 뿐이고 실제는 도급계약 해제를 통한 쉬운 대량 해고 등 노동법 규제를 피하려고 하는 거고 네. 원청과 사내협력업체 간에 형성된 경제적 정석 구조를 이용해서 더 싼 임금으로 사내협력사 근로자를 사용하는 등 노무 비용의 절감을 통한 이윤국대화가 사실 본질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급으로 넓게 인정한다면 파견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불법 파견 문제의 핵심은 뭔가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불법 파견 문제는 아직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네. 네. 많은 소송건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핵심은 현대자동차가 구체적인 지시를 직접 사내협력사 소속 근로자에게 했는지를 지금 다투고 있는데요. 엄청 복잡한데 뭐 직접 공정, 간접 공정, 네. 1차 사내협력사와 2차 사내협력사 근로자의 여부에 따라 판결도 어느 정도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요거는 현대자동차에 다니신 분이 울산에 많이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여기 직접 공정은 사실상 완성 자동차를 생산하는 때 직접적인 공정을 말하고요. 네. 요 간접 공정은 그 서포트하는 업종 공정이라고 보면 돼요. 부품이에요? 예. 네. 예를 들어서 부품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작업 같은 경우는 간접 네. 공정으로 보더라고요. 네. 근데 도장을 하거나 직접 조립하는 공정은 직접 공정이라고 공정. 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직접 공정에 근로하신 사내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이 인정되는 경향성이 좀 강하고요. 반대로 간접 공정이라고 하죠. 네. 서포트 해주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핵심적인 이 부분도 진짜 그럼 억울한 분들이 많으실 아니, 텐데. 엄청 억울하죠. 예. 예. 아니 내가 공정을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네. 같은 협력사 업체 소속인데 얘가 하는 업무와 얘가 하는 업무의 차이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직접 고용되고 네. 나는 안 되고 억울한 점이 많이 있죠. 그렇겠네요. 네. 그 차이가 또 있고 또 이게 사내협력사도 1차 사내협력사가 있고 2차 사내협력사가 있습니다. 네. 1차 사내협력사는 현대자동차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도급계약 체결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말하고요. 네. 현대자동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또 한 번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또 있어요. 네. 이걸 2차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1차 사내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불법 파견이 인정되는 경향성이 좀 강한데 네. 2차 사내협력사의 경우에는 건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정률이 조금씩 떨어져요. 아, 그러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네. 어디에 소속되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직접 고용 의무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가 이게 더 생깁니다. 복잡하죠. 네, 엄청 복잡합니다. 네. 그렇다면 노무사님은 제조업의 파견 문제 어떻게 가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인간은 그 어떤 동물보다 공정하다. 이 문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그쵸. 진화되었다고 예. 합니다. 네. 여기서의 공정은 배분의 공정을 말하는데요. 네. 즉 내가 무슨 형태로 고용을 하는지 상관없이 같은 일을 했고 같은 일을 동일한 수준으로 해낼 수 있다면 네. 그에 대한 임금 또한 같아야 합니다. 이거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고 합니다.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같거나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네. 임금이 다르게 책정된다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본질로 돌아가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에 명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휴가 다녀오셔서 그런지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걸 개별 근로자들이 소송으로 해결하는 건 엄청나게 힘듭니다. 비용이 각종 들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분들 입법적으로 좀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 수첩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 가까이 끌어오는 문제인데 입법적으로 하루속히 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잔나비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노래 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커피소년의 그대 내게 올 때 두 곡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일이었습니다.